야당은 광장으로, 장외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날이 참 쌀쌀해지고 있는데 야당이 장외로 나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탄핵 선언 대회 개최했어요. 조국 대표는 탄핵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외쳤고요. 다음 달 초에 바로 탄핵 소추안 제출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네요. 일단 조국당 행보 어떻게 보시고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저는요. 네. 조국혁신당 좁혀본다라면 조국씨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에게는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도움이 되는 자충수이다. 이때의 자충수라 하면 조국에게. 그러니까 조국은 스스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이게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조국은 쪼그라들고 소멸해 갈 수밖에 없다. 네. 당 내에서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잘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보를 보인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석인가요? 이와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국회의원 수 5석, 6석만 가지고 있더라도 일하려고 하면 저는 언제입니까? 2004년 총선에서 그때 정확히 민주노동당 6석, 7석, 8석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당시 심상정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필두로 하여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원내에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 만큼 뭐든 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국회의원이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08석 작지 않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준 108석이라는 의석이 작지 않다. 이거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들에게 이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국혁신당도 12석 의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갔다라는 건 스스로의 항복선언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자기 패배이자 또 인정하는 거다. 어떤 필연적인 국면을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걸 스스로 선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국혁신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번 주말부터 장외로 다 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롱패딩 준비하자 뭐 이런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근데 조금 조국혁신당과 결이 다른 게 집회 이름이 일단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걸 주로 외친다고 해요. 그 필요성을. 탄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다 뭐 이러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던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순전히 제 개인적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던 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 20%대 투표율에 그리고 50대 45의 비율이었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박빙의 승부. 전 박빙으로 봅니다. 지금 이 50대 45 결과로 이걸 보고 반성하자.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 전망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전망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6대 4, 65대 35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일방적일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 이전 조희영 교육감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태 국면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국면들 악재들이 총체적으로 튀어나온 상황에서 조전혁 후보가 일방적으로 열세일 거라 봤는데 50대 45면 정말 저는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놀랐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차이도 저는 액면 그대로 본다라면 조국혁신당을 특히 제외한다라면 별 차이가 없단 말씀입니다. 정말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한 것도 있고 오늘 한 10% 차이인가 난 것을 봤었는데 상당히 비등비등한데 이런 비등비등한 이유에는 뭐가 있냐?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 이런 행태가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재명과 조국의 선동을 듣고서 장외 집회로 나간다? 특히나 일반 국민이 저는 자존심 상해서도 안 나갑니다. 물론 극렬 지지층은 나가겠죠. 오늘도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인 투표로 어떻게 보면 투표라고 하는 게 대선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통제력 하에서 진행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첫날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야 이 집회 계속 나가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 나가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더군다나 어떤 국정의 운영추를 균형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집회에 나갈까? 소위 중도, 총선의 캐스팅, 선거의 캐스팅 보트, 네. 일반 대중들. 예,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 이걸 봐야 된다. 70%가 넘는 분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거. 전 이건 투표 보이콧으로 보거든요. 10명 중에 7명 넘게 투표 안 한 건 현대 사회에서 이 투표가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육감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의 국민들이 자발적인 투표 보이콧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를 개최하겠다면서 장애로 뛰쳐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 도와주는 거다. 현 여권을 도와주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반작용. 여권에서 오히려 호재인. 그렇죠. 그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건 둘 다 똑같다. 너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똑같은 비유를 하자면 홈플러스 갈까 이마트 갈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둘 다 불량품 파는데 안 가고 만다. 내가 지금 그냥 우리 뒤 텃밭에서 기르고 말겠다. 이게 낫다. 너희도 맨날 걸리는 똑같은 놈들. 이놈들 불량품 팔고 이놈들은 유통기간 지난 거 팔고 하는 놈들이다. 이런 시각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 11월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5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15일하고 28일인가 네. 두 건이 있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한 것을 큰 변수가 없으면 선고 하루 전인 11월 14일쯤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탄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의 여론 물타기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시점이 좀 오묘해요.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어떤 그런 대통령실을 향한 문제 제기, 공세적인 태도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예봉을 기임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네. 전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당내 반대에 부딪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11월이 분수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 중에 또 하나의 지금 관건인 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인 것 같아요. 이게 또 11월 중에 열릴 것 같아요. 이 면담을 돌아봤을 때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한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두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대표가 그거에 대한 성격일까요?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내놓은 게 특별감찰관 임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당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원내 소관이다 라면서 딱 선을 그었어요. 네네. 이 말은 즉슨 원외인 당대표의 소관이 아니다. 관여하지 마라. 우리 원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투톱, 한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이 특별검찰관 문제와 이를 둘러싼 투톱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내 사안이다 이 발언 기시감 있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 이거 들었었습니다. 이 김민전 의원인가요? 제 기억에 전당대회 직후에 김민전 최고위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니까 이건 원내 대표가 왜 원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누군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좀 죄송하고요. 말했고요. 최준병 특검법 관련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걸 당헌 당규를 찾아봤었거든요. 당헌 당규를 찾아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말했잖아요. 당 대표는 원내를 총괄한다. 이렇게 당무 일반에 대해서 대표권이라고 할까 총괄 권한이 대표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굳이 조그만 문구 하나를 따서 그 문구만 따로 해석하자면 원내 일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총괄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아니 그 원내대표 위에 총괄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있는 건데 네. 조금 너무 웃기다는 거고요. 이거를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저같이 비법률 전문가도 그와 같은 해석을 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왈가왈부하는 논쟁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웃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것은 뭐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저는 웃긴 모습이다. 결국은 그 속내에는 이와 같은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요구 자체가 껄끄러운 그런 뭐랄까요? 뭐 심정이 반영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제 그것은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채팅방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름이 유독 많은 거는 물론 이 특별감찰과 관련한 갈등도 있겠지만 지난주 대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으로 불러서 윤 대통령이 그 만찬을 가졌던 네. 이것도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과연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태도였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저는 이렇게 아니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호 대표가 이걸 원내 사안이라고 하려면 조금은 뭐랄까요? 뭐 이런 말씀 한번 빌려서 써볼까요? 뭐 조정훈 의원도 했다고 하니까 당과 정의, 당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한 어떤 촉진제, 윤활유로서 역할을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갈등 유발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들 참 좋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8년째 지금 공석이에요. 그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대표를 향해서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이랑 연계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게 당론인데 한 대표 왜 이거 뒤집냐라는 거고요. 근데 친한계에선 특감 임명 이거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그렇죠. 특감도 임명 안 하면 도대체 이 김 여사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좁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민주 기자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까 그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정말 크나큰 불길이 있는 거고 전 그래요. 이게 정말 뭘로 꺼야 될지 모르는 이 크나큰 사안인데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이 소화전 하나 놓는 거 저는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냐 방지할 수 있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러더라도 소화기 하나 놔야 된다. 이런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된 것이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것이 당론이고 또 뭐 보수 정체성과 관련된다. 뭐 전 그 부분 말씀에 특별히 반대하진 않아요. 다만 효과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누가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의무 그리고 공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저는 특별감찰관법을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고 이니셔티브를 장악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참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뭐랄까요 주도권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민주당은 끌려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도 뭐 특감 임명에는 계속 재촉을 해왔던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악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이것에 뭔가 꺼림직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하겠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민 일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뭐 국민의힘을 그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는 데는 특별감찰관이 상당히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기자님도 소개하셨지만 특별감찰관법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 상당히 뭐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죠.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고 저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사퇴한 이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꼼수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그리고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현 야권 민주당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뭐 내로남불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발작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죠. 이걸 참 보면은 저는 그래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뭐라고 하냐면 북한인권재단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해요. 이사 선임을 특히 민주당은.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건 역시 민주당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전략적으로 잘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저는 잘 잡았다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뭐 저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습 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방패막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로부터 이러한 뭐 몽리로 무엇을 좀 지키려고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감권을 두고 당내 입장차가 크니까 이거 의원총회 열어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데 사실 이 찬반 투표 나오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당이 이제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걱정들도. 그렇죠. 그 전에 좀 합의 봐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의총이 좀 제대로 열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총 전에 뭔가 좀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텐데 야 이거 그냥 뭐 의원총회 열어서 투표하면 될 일 아니냐. 이게 그런데 참 저는 갑자기 적절한 용어는 안 떠오르지만 민주주의의 역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경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아마 사실 여부 따지면 다 맞을 겁니다. 한번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국립대학이라든가 뭐 사립대학도 막나 하겠죠. 대학 총장 직선제가 제 기억으로는 1987년 이후로 열풍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대학이 대학 총장을 직선제로 하였어요. 네. 그러다가 한번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학 총장 직선제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아마 국립대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난 김에 편집장, 주요 언론사들의 편집장 직선제 이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요. 이거 편집장 직선제 실시한 거 다 실패하고 다 조직이 해체되고 장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제 말씀이 큰 틀에서 어긋남이었고 홍역을 거쳤다고 한다라면 정확히 맞은 표현일 겁니다. 이게 참 웃기죠. 이거 관련 뭐 서적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맞죠? 어떻게 보면 투표를 그리고 직선제를 하면 의원총회가 있어서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여서 야 101명이 맞나요? 국민의힘 의원수가? 100명? 네. 101명, 108명이죠. 네. 108명 투표하여서 뭐 55표 이상 가져간 사람들이 다 이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조직이 우려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모 의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런 것도 그와 같은 우려가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의 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비아냥대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군들 100% 뜻이 있겠습니까? 네.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 뭡니까 김정은 정부도 100%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도 한 표 두 표 이렇게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푸틴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 99점 몇 프로였었죠. 그래서 저는 뭐 허언일 수 있을지언정 추상적이고 빈말일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뭐 오늘도 나오고 있던데 뭐
20%대라고 이제 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정전까지는 20%대, 네. 20%대인데 20%대가 아니라 20%잖아요. 이젠 진짜 10%대도 걱정을 예.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그런 말인데 뭐 기자가 한 분이 좀 삐딱하게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썼죠?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신경 안 쓰신다는 분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냐 2025년에. 네. 아니 근데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감히 지금 대통령실이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 행보가 과연 국민의 뜻에 그리고 국민의 공익이 걸린 사안인 것인지 지금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서에도 나와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취해왔는지 이게 과연 뚜벅뚜벅 걸을 만한 도를 맞고서도 뚜벅뚜벅 걸을 만한 의제인지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전광판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를 어필을 했는데 말씀 잠깐 하셨다시피 지난주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부산 범어사 방문해서 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 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참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은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발언 본 바 없어요. 예. 그리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제 말씀은. 응? 그게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7상시, 8상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예. 그 문제에 관해서 뚜벅뚜벅 걷겠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싸우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그 속보의 형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뭐죠? 정치개혁, 노동개혁, 뭐 무슨 개혁을 해 나가겠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정치개혁, 무슨 개혁이 손에 잡히는 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그건 정말 좀 말 그대로 빈 말씀 아니신지.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께서 도를 맞으면서까지 가겠다는 길이 뭐냐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무슨 개혁 하겠다라고 했는데 2년 반 동안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봐온 건 없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특히 최근에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 발언 행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정작 발언과 태도들은 그것들이면서 무슨 개혁 하는 건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모호하고 의문스럽다. 지금 그나마 방향이 명확한 개혁은 의료개혁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렇게 논란과 그렇죠. 갈등을 벌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윤 대통령 발언까지 봤고요. 하나 11월이 분수령인 이유 중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2차 만남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예. 1차 회담은 사실상 빈손이었던 평가가 좀 적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또 어떤 접점을 찾을지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면 뭐 의료개혁 등등 해서 조금 유의미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오늘 여야 간의 민생협의체를 맞습니다. 발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좀 고무적이다. 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간의 국회가 보여줬던 모습 21대 국회 후반부 그리고 22대 국회 초반 뭐 국정감사기관에도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어떤 민생은 뒷전으로 둔 채 정쟁에만 몰입했다. 더군다나 그 정쟁이라는 것도 뭐 넓게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리고 대통령실은 혹은 여권은 김건희 여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뭐랄까요? 이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패막이 이 정쟁으로 일관하였었는데 오늘 보여줬던 모습 저도 조금은 깜짝 놀랐었는데 그와 같은 여야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의미 있다. 정말 한번 국회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선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그리고 또 뭐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랄까요? 경제 성장치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조금은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영국의 국회인가요? 뭐 애 낳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도 그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증인들 불러놓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뭐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그런 것들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로서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여하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칭찬할 만한 그런 사안 아닌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라면 좀 뭐든 좀 해봐라. 뭐든 해봐라. 예, 예. 터놓고 국민을 얘기 위해서 좀 해봐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수차례 말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속한 표현을 쓰자면 좀 쪽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을 해봐라. 응? 네. 이마트, 홈플러스처럼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건지 좀 경쟁 좀 해봐라. 네. 응? 제발 좀.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싶다. 국민으로서. 야, 다음 선거엔 우리 그러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러거든요. 제가 뭐 이제 나이 이제 50대 중반이어서 네. 정말 좀 쇼핑을 자주 가거든요. 뭐 사러, 두부 사러, 뭐 사러. 그러세요. 제발 부인은 저희 와이프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요. 노브랜드 갈까, 홈플러스 갈까, 이마트 갈까 막 계속 고민하거든요. 예. 어디 가면 어디가 싸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그런 식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다음번엔 이번에 무슨 정당을 찍어야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건 분명히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건 맨날 서로가 죽이자고 유권자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죽일까? 그런 목소리가 왜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지 참 불필요한 논란이라 싶고. 네. 우리도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아직 네. 정식 발간은 아니고요. 이제 공보국을 통해서 이제 언론 중심으로 일단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네네. 27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인데 일단 회계사님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분들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식 배포가 아니고 네. 또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허락하지 않은 뭐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공식 배포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총선 백서 좀 발표하자. 어떤 하나의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선 또 더군다나 크나큰 실패를 딛고 뭐랄까요? 다시 심기일전하기 위해선 네. 명확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드려서 조금 빨리라도 공개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랄까요? 읽으면서 좀 여러 느낌이 드는 게 네. 270쪽이나 되니까 제가 다 꼼꼼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뭐랄까요? 뭐 우리 뭐 5% 부족하다, 1% 부족하다, 3% 부족하다 하는데 저는 뭐 35%, 45% 부족한. 45% 부족한. 네, 조금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웠다는 게 전 그래요. 어떤 급박하게 나오는 이만큼 뭐 이게 예쁘고 정치하고 뭐 그런 식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문제의식이라도 뚜렷이 조금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었다. 네. 200하루 만에 공개된 총선 백서란 말이에요. 네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김이 좀 빠진 점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을까 좀 기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내용상 사실 뭐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 역시 이제 비대위원을 거쳤던 사람으로서 네. 또 한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제가 알고 있는 패배의 원인 그리고 그간 있어왔던 1월, 2월, 3월 보여줬던 모습들을 제가 느꼈고 봤고 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다 반영됐나?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봤었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당의 당연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6, 7명의 이제 외부 네. 비대위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 요청도 없었고.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어허. 저는 가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네. 애초에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나서의 시각뿐만 아니라 네. 애초에 구성할 때부터조차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다. 네. 아니 근데 비대위원이었는데 총선 100서를 만드는데 총선을 앞장서서 이끈 비대위의 한 구성원, 비대위원들에게 그렇죠. 어떠한 멘트나 평가도 묻지 않았다는 건 좀 의아한데요? 그리고 저도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네. 사실 저에 대한 비난들이 오죽했었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보자 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비판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네. 뭐라고 이렇게 했을까? 좋은 말은 없을 텐데 하고 봤는데 없었고 요청도 없었고. 참 요청 없었다는 거 참 희한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십적으로 조금은 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 본다라면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해야 될 텐데 총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네.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당내 인사들로부터 그리고 언론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름이 모르겠어요. 저 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한동훈이란 이름 그리고 말고 모 씨란 이름 이거 둘 중에 누구 이름을 더 많이 들었을까? 솔직히 제가 우열을 못 가리겠더라고요. 그러면 네. 우선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뭐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을 테니까 네. 가장 많이 들었을 이름이 이철규라는 세 글자거든요. 총선 과정에서 많이 네. 들었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정치부 기자분들이라고 하면 이철규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이게 뭐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이철규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야, 그래도 3번이나 나왔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다 뭐로 나오냐면 회의 배석자. 뭐 예를 들어서 강원 지역 선거평가 시의 배석자 이렇게만 나오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뭔가 평가를 받는 대상 주체로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선거평가인가? 저는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뭐 다 좋다 이겁니다. 제가 애시당초 이 백서를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저는 뭐 한동훈을 욕한다, 저는 항상 한동훈 욕할 수 있다고 봐요. 잘못하면 까야죠. 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있으면 까야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욕하든 말든 한동훈을 칭찬하든 좀 백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같은 의미로 이철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없는 백서? 이게 그럼 뭐지? 왜 이렇게 이철규라는 이름은 회피해 나갈까? 모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했더니 이 백서를 한 분 공유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평가가 없는 백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봤더니 9번, 정확히는 11번 있어요. 김건희라는 이름이요? 여하튼 11번 있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 디올백 문제도 여하튼 그러나 저러나 써져 있어요. 네. 뭐 이 비중을 어떻게 다뤘건 간에. 그런데 저는 이철규 언급이 없는 총선 평가? 이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 이철규 의원이 최근에는 발언을 이제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줄여서 그렇다 치는데 총선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공천 관련해서 또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언론의 워딩이 많이 실렸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평가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있는데 그 평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만 이철규 의원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있어야 됐다. 이게 이철규 의원이 잘했다 못했다 등등. 이철규 의원이 또 직함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맞습니다. 인재영입에 대해서 쭉 언급이 있어요. 여기에도. 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고 네. 그럼에도 왜 이철규 의원이란 세 글자가 없냐.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차례 언급된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상. 뭐 회의 참석자 해가지고 이철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이철규 세 글자를 언급하지 못한 총선 백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의미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290페이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왜 이 세 글자를 피해 가야 되느냐. 의미 없다 봅니다. 저는. 의미 없다. 이철규도 빠졌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빠졌고. 그렇죠. 심지어 취재도 하지 않았고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 몇몇 언론들이 쭉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맨 첫 번째 것으로 22대 총선의 패배 원인을 첫 번째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맞습니다. 이게 가장 앞머리에 달았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패배 원인. 네. 그리고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그렇습니다.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제가 오늘 뭐 한 가지만 뭐 기왕에 말씀드린 게 찝어본다라면 전 이런 것들 모두에 이철규 의원이 관여돼 있다. 사실 이야기해 볼까요? 뭐 오히려 애두를 필요가 없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꼽은 뭐 이게 이제 중요도 순서로 뽑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꼽은 것이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이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이 내용이 바로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한. 한 번도 이철규 의원이 총선 과정 1년의 총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가 유독 비례대표 공천이 오르내릴 때 상당한 반발을 공개적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하지 않다가. 그랬던 그 문제 제기인데 참 그런 의미에서 이철규 의원 언급은 있어야 됐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없고 첫 번째 정도만 언급을 해볼까요? 불안정한 당정 관계. 저도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다 읽진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번 첫 번째 것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대제목, 소제목, 내용 이렇게 가면 뭐랄까요? 대중소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히려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뭐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무슨 뭐 발표를 한다 할 때도 제목에 우선 두 갈씩이야 돼. 우리나라 말은 두 갈씩이야 한다 하는데 잘하는 발표의 핵심 내용도 항상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첫 번째 키워드로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보면 대중소로 가면 제목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중소로 가면 그나마 조금씩 알뜰달뜰 이렇게 가거든요. 첫 번째로 내놓은 게 제목이 불안정한 당정 관계. 결국은 이제 당과 정이 모두 다 잘못됐다. 잘못했다. 그러다 내용을 보면 제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뭐 계속 뭐 당도 잘못, 그리고 뭐 정도 잘못, 용산도 잘못 뭐 이런 식이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이종섭. 시민사회 수석 발언 논란. 황상무라는 이름을 왜 안 쓰는지 앞서 이종섭도 마찬가지고요.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이게 핵심이거든요. 전 많은 정치평론가들의 총선 후 평가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였죠. 빨리 다시 언급해보면 명품백 수수 의혹 여사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발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저의 개인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 이 정도로 보는데 이것 말고 더 있었습니까? 이것 말고는 뭐 축구 시합 보다가 뭐 한 명이 우리 진영에서 전진 패스 하다가 조금 패스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뿐이지 결정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또 이제 단서를 뭐라고 붙였냐면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 이건 불필요한 사족이다. 뭐 이 말 자체를 전 부인할 것도 아니고 또 총선에 대해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떠안아야 할 책임 이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가장 큰 책임을 여하튼 간에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전 재미있게 받는 게 뭐냐면요. 조금 아까 제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대중소로 해서 이 제목 내용에선 찾을 수 없다가
대제목은 애매모호하고 예. 내용을 봐야지만 그렇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한 분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백서 속에. 네. 예. 그냥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국민들의 제목도 읽어볼게요. 제가 국민 목소리 팩폭으로 말해줄게. 국민들이 말하는 22대 총선 참패. 이렇게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모 씨 40대 주부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총선 때까지 이슈가 되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영부인으로서 계속 숨어 지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고는 하지만 총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로 논란을 키운 건 오히려 정부 무대응과 여당의 스탠스가 아니었을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아닌 공정과 상식 있는 대통령과 국민의 공감 있는 소통을 듣고 싶다. 백서 팀에서 이제 청취한 민심인 네네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확실히 해명하지 못한 점,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백서의 내용으로 논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빌어서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참 잘했다 싶은데 또 하나 저는 굳이 이런 것들이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또 내용 논란이 있었을까. 예. 저는 정말 이 비대위원으로도 있으면서도 부끄러웠지만 이 부정선거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 부정선거. 이것도 역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논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뭡니까?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의 이름을 빌어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이번에도 부정선거 정황 포착되었는데 왜 부정선거에는 한마디 말씀도 못 하시고 대응도 못 하시나요? 네. 이게 백서 팀 입장에서는 균형 잡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부정선거까지 등장을 했군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는 또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 경도되어진 분위기 그리고 어떤 정치적 태도라는 것이 이 과거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누군가는 좋아하겠네 했더니 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잘못 알아듣고서 네. 막 또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날 정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뭐였죠? 극우 유튜버분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 뭐였었냐면 이 사전선거라고 하죠.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때 이렇게 참관인의 도장 이야기 했더니 그거 해석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동의했다. 부정선거의 근거를 잡으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하튼 저는 조금 아쉽다. 여하튼 이 백서의 전반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아쉽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고 싶은 거 이건 제가 또 왜 언급을 하냐면 그만큼 이 백서 제작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을 것 같아요. 뭔데요? 꾸역꾸역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 한 페이지를 빌려서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백서 전체에 대해서 주석이라고 하죠. 주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사건 제안에 관한 당의 대응 논란에 대하여 해가지고 대응 논란 해가지고 우리 각주라고 하죠. 각주도 있으면서 이렇게 또 각주를 달았더라고요. 짧게만 제가 요약을 해본다라면 본 이슈를 백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문자 논란을 백서에 수락해야 된다는 주장과 선거 당시 아무도 몰랐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논란을 왜 수록해야 되느냐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아마 뭐 많은 논란들이 이게 소개도 됐습니다마는 이 주도적이었던 팀은 좀 싣고 싶었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문자를 수차례 보냈었는데 그것을 뭐 익십하였다. 그것을 반영하였다. 맞습니다. 왜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이 문장 조금 인상 깊게 읽었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오.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은
한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 여사의 사과를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했음. 네. 이게 이제 총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 1심 논란 있었을 때 주로 친윤계 중심으로 그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답장 왜 안 하냐. 예.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집어넣었었고 하는데 네. 정말 뭐 그렇습니다. 뭐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구나. 그렇군요. 네. 뭐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아요. 이 문자에 대해서 뭐 저도 한 말씀만 딱 하나 얹어 본다라면 김건희 여사께서 문자를 드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뭐 서울의 소리 기자와도 문자를 주고 받았고 많은 분들과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저는 답변을 했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답 안 한 것이 맞았다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대로 따를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활발하게 좋게 말하면 활발하게 의견 교환을 하시는 분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한 분이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걸 따랐을 거냐. 그리고 일부 여기에서 이제 그 총선 백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정을 겹친다 한들 예.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자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이 사과를 하여야 한다라고 한들 또 그래서 사과를 한다 한들 네. 모든 것들이 이게 총선에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 줬겠냐 했을 것인가. 네. 아하. 저는 의문이 들고 네. 네. 그래서 문자 1심 논란까지 백서에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됐고요. 이걸 공개하고 오늘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은 당정이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최우선 원인으로 꼽힌 것에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짧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조정훈 위원장이 공보곡을 통해서 기자들이 들어가 있는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좀 정확한 컨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공개를 하라는 컨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뭐 배포가 돼야죠, 당연히. 네. 더군다나 논란이 있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당은 하나가 당정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아하. 지금 계속 앞서도 제가 소개했지만은 뭐라고 했냐면 굳이 저는 긍정적인 내용을 하나 찾아보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였다. 이것도 참 본문 속에 딱 숨겨서 딱 내놓는데 다시 열거해 볼게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 발언, 의대정원 진척, 대파 논란 등 해놓고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고서 뭐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 제가 오면서 쭉 찾았습니다만 이 누굽니까? 그 대책위원장, 죄송합니다. 조정훈 의원이요? 네, 조정훈 의원이 그런 말씀, 제가 레퍼런스는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자꾸 대통령실의 목소리에 당이 딴 목소리를 내느냐. 이건 사실이 아니면 제가 사과를 드릴 텐데 분명히 그런 말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3월 말 이런 때. 그래 놓고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정권 심판원에 불을 붙였지만 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때의 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용산 대통령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죠. 이 백서만으로는. 그렇죠. 네. 왜 자꾸 이러는지. 그러면서 또 막판에 또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참 모르겠다. 정말 좀 조정훈 의원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뭐 우리 같이 시사저널 유튜브를 이끌어주신 진중호 교수님께서 한번 지적했지만 너무 조정훈 의원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세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이게 정말 좀 저 조정훈 의원을 저 역시도 조금은 같이 만나고 했다라면 했는데 그러셨어요. 항상 여러 쪽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거든요. 어떤 거요? 일관성이거든요. 아하. 네. 그 문제. 네. 일관성 문제 조금 이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정이 하나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백서 공개와 함께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뭐 친윤계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는데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